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개인의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재정적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7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 관제인 보고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일부입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다루면서 채무자분 성함이라든지 사건 번호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니까요. 네, 당연하죠. 이게 법원 문서이긴 하지만요. 한 사람이 어떻게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파산관제인이라는 역할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도 엿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보고서 내용을 좀 볼까요? 채무자는 24세의 여성이네요. 아, 젊으신데? 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죠. 화잔 신청까지 오게 된 사연이 참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17살 때 집을 나와서 혼자 생활을 시작하셨고 네, 청소년기에 가출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사채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이후에 어머니 수술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게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것 같아요. 본인 진술이 그렇습니다. 네, 보고서상의 파산 원인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출 이자 부담이나 또 중간에 실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생활비 지출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정말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친 경우네요. 가출, 이른 출산, 가족 의료비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감당 못할 빚으로 이어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취약계층이 재정적 위기로 몰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총 채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약 3,895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된 채권자는 특정 대부업체 한 곳이랑 그 외 몇몇 금융기관들이고요.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인데 24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큰 부담이었겠네요. 네,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죠. 그럼 파산 절차에서 중요하게 보는 재산 상황,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을 파산 관제인이 당연히 조사를 하는데요. 현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은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의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요? 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살고 계신 임대주택의 보증금입니다. 보고서상으로는 그 외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부라. 근데 보통 파산하면 재산을 처분해서 그걸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파산 선고 시점에 채무자 재산을 모두 모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특히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들어봤어요. 이 법에 따라서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걸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압류금지 채권? 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보증금 1,000만 원은 서울 지역의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됩니다. 전액이요. 그럼 1,000만 원 전액을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돈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주는 거죠. 일종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와, 그렇군요. 정말 최소한의 안전망이네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이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이걸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 이걸 법률 용어로 환가라고 하는데요. 환가요? 네, 이 환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걸 환가폭이라고 합니다. 환가 포기.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이 돈은 건드리지 맙시다 하고 의견을 냈다는 거군요. 그렇죠. 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파산 절차라는 게 단순히 빚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은 남겨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파산 관제인이 단순히 서류만 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의 취지나 보호 조항까지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그럼 혹시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어디 숨겨두거나 파산 신청하기 전에 급하게 처분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지도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당연합니다. 그게 또 파산관제인의 아주 핵심적인 임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리거나 숨긴 사실이 있는지 그걸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거든요. 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 5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같은 재산은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5년간 기록을 다 보는군요. 네, 통상 그 정도 기간을 봅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정황 같은 것도 없었고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혹시 파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걸 이제 법에서는 부인권 대상 행위라고 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파산 관세인이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찾아올 수도 있군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부인권 대상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재산 은닉이나 부당 처분은 없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산관제인이 최종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럼 최종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에게 소위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요? 그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재산 은닉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나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바로 파산을 신청한다든지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서 면책, 즉 빚 탕감을 허가해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게 없었다는 거군요. 네, 이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즉 면책을 허가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면책 허가 의견이네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군요. 그렇죠. 거의 4천만 원에 달하는 빚인데 이걸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요. 인생이 걸린 문제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나누어 줄 재산, 즉 환가의 재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보증금은 환가 포기했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했으니. 네, 그렇기 때문에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시간과 비용만 들 뿐이니까요. 그래서 파산 절차는 2단계에서 종결하고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합니다. 파산 폐지. 네. 파산 절차는 폐지하고 면책 절차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합 의견을 낸 것입니다. 결국 이 보고서 한 장에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상황, 그리고 어쩌면 미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담겨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면책 결정은 법원의 판사님이 하시겠지만 파산 관제인의 이런 상세한 보고와 의견이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 보고서가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 테니까요. 네, 파산 및 면책 제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도한 채무로 정말 고통받는 개인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입니다. 네, 안전망. 물론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항상 중요하고요. 이 보고서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익명의 보고서는 단순히 딱딱한 법률 문서를 넘어서 한 젊은 개인이 겪어야 했던 그 삶의 무게,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모색하는 그 절박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죠. 숫자로만 표현되는 채무액 뒤에는 이런 각자의 사연과 고통이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가 이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 특히 좀 더 취약한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어떤 관심과 지원, 또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